충청과 남부지방 곳곳에 눈이 내리면서 경북 상주와 김천 등 5개 군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강원도와 경기 동부에도 눈이 확산하겠고 영남과 강원도에는 최고 7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검찰이 친형 강제 입원 혐의 등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기소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는 문제가 됐던 트위터 계정 해경군 김 씨의 소유주로 보기엔 직접 증거가 부족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딴 열차 사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한 데 이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오 사장이 불출석한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여야 의원들 간 격한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중대 상습 음주운전자는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에서 먼저 시행되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 등을 받아왔던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선 기소 결정이, 또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이렇게 기소라는 단어까지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서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일을 말하는데 결국 기소를 한다는 건 재판에 넘긴다는 뜻입니다. 이 지사는 재판을 받게 됐고 김혜경 씨는 증거가 부족해서 재판으로 넘기지 않은 겁니다.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한 이재명 지사의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직권 남용입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시절 시청의 악성 민원을 반복한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보건소장 등에게 부당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관련 사실을 부인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라고 봤습니다. 검사 사칭 사건을 부정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효과를 확정적인 것처럼 말한 것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여배우 스캔들과 조폭 연루설, 일배 가입 의혹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 씨가 트위터 계정 해경군 김 씨의 소유주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과정에서 전해철 후보를 향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고 비난한 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결론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특혜 채용됐다고 주장한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트위터 계정 주인이 김 씨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오늘 오전 잇따른 열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이번 KTX 강릉선 탈선 사고에 대한 정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부산을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KTX 열차가 광명역 인근에서 탈선했습니다. 객실 6개가 1m가량 철길을 벗어나는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선로 전환기에 케이블 공사를 하면서 너트 하나가 빠졌던 게 원인이었습니다. 이번 KTX 탈선 사고 역시 열차의 궤도를 바꿔주는 선로 전환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선로 전환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신호로 전달해주는 케이블이 반대로 꽂혀 있었습니다. 열차의 방향을 바꿔주는 전환기가 선로에 밀착하지 못했고 정지 신호를 보내야 하는데 어처구니 없이 정상 신호를 보내줬던 겁니다. 그 선로 전환기에 전환 표시를 해주는 제어선이 잘못 연결이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탈선 사고를 가져오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았나 지금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밝혀져야 할 핵심 내용은 케이블이 반대로 꽂힌 시점입니다. 탈선 사고 전에 누군가가 케이블을 건드렸는지 아니면 애초 부실 시공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누가 인위적으로 케이블을 만졌다면 코레일이, 부실 시공이면 철도시설공단의 과실로 이어집니다.
KTX 강릉선 구간에는 모두 230여 개의 선로 전환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선로 전환기 시설 하자로 탈선됐기 때문에 전체 시설에 대한 설계와 시공, 운영 과정 등 전반에 걸쳐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는 시공과 운영, 신호 오류 여부 등 모든 과정은 신호 기록 등 데이터를 확보한 뒤 정밀 분석이 가능하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네, 그리고 고양 온수관 파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지역 난방공사 고양지서 등 관련 기관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난방공사가 사고 직후 대응을 제대로 했는지, 또 평소 온수관 관리는 적절했는지 집중 규명할 계획입니다. 이 소식은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지역 난방공사 고양지사 건물을 3시간 가까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고양 온수관 사고 직후 난방공사가 대처를 제대로 했는지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오늘 어떤 자료 압수하셨습니까? 갑자기 터져버린 온수관이 평소에 제대로 관리되는지도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온수관 보수 점검업체 2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해 온수관 점검 일지 자료와 온수관 점검용 열 화상 카메라 등도 확보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점검을 했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보기 위해서 점검 일지, 그다음에 열 화상 카메라를 저희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분석해서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하겠습니다. 앞서 경찰은 온수관 용접 상태와 노후화 정도를 살피기 위해 현장에서 찾아낸 용접 철판 등 증거물들을 국과수에 정밀 감식을 맡겼습니다. 조사 결과는 2주 넘어 나올 전망입니다. 경찰은 온수관 사고로 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만큼 과실이 밝혀지면 관련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경부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버스 2대와 승용차가 3중 추돌 사고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9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주변 교통은 퇴근 시간까지 겹치면서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건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사고 지점이 정확히 어디입니까? 네, 사고 장소는 경부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서울 방향으로 1km 지점입니다. 조금 전인 오후 6시 13분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광역버스 2대와 승합차 1대가 추돌했습니다. 2층 버스 1대와 1층 버스 그리고 봉고차 등 차량 석 대가 추돌한 겁니다. 2층 버스는 명지대에서 강남 사이를 운행하는 5002번이고 1층 버스는 5000번입니다. 2층 버스에는 40명이 그리고 1층 버스에는 9명이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승합차에는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습니다. 사고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신갈분기점 죽전휴게소 방면에서 발생했는데 2층 버스가 버스 전용 차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1층 버스가 2층 버스를 들이받은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2층 버스가 다시 승합차를 들이받으면서 연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고 수습을 위해서 2차로가 통제 중인데요. 이로 인해 퇴근길 고속도로가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지금도 부산에서 서울 방면으로 신갈 분기점 인근이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 처리 여파로 지금 현재 고속도로 정체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면 기흥 휴게소 부산 기점 기준으로 389km 지점에서 399km 지점인 죽전 휴게소 조금 못 미친 지점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신갈 분기점 인근이 가장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경찰도 사고로 인해서 가장 막히는 구간은 이 신갈 분기점 인근 2km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기흥 나들목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약 8km 정도 구간인데 여기를 지나는데 약 50분 정도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평균 속도를 내보면 약 10km 정도 미만의 거북이 운행을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정체가 약 10km 정도 이어지는 상황인데 저녁 시간대 갑자기 일어난 사고로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15분쯤에 신갈 분기점, 경부고속도로 신갈 분기점 서울 방향으로 1km 정도 지점에서 광역버스 2대와 승합차 1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현재
기흥휴게소에서 죽전휴게소 조금 못 미친 지점까지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기흥 나들목에서 신갈 분기점까지 이동하는데 약 50분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세 번째 도전 끝에 원내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소감에서 당 내부 통합과 강력한 대여 투쟁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로 뭉칩시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의 정말 저 실정 막아내고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의 기적의 경제를 이룬 당입니다.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꼼꼼히 챙겨서 제2의 경제 기적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기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인상된 국회의원 세비에 대한 환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반값 세비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그 해법이 거대 양당의 무책임한 세비 인상으로 무력화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이 자유한국당 반대로 연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신속 처리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유치원법은 현재 바른미래당이 찬성 입장이어서 국회법상 신속 처리 안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며 그럴 경우 비리 유치원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은 민주당 원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정권 핵심 인사 3명에 대해서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세계 인권의 날 70주년을 맞아 북한의 인권 침해를 겨냥해서 나온 조치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권력이인자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주민의 사상과 동향을 감시하는 국가보위성의 수장 정경택과 박광호 선전선동부장도 포함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북한 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인권 침해와 검열, 통제를 제재 이유로 들었습니다. 특히 영장 없는 수색과 컴퓨터 검열, 압수, 탈북자나 외국인에 대한 납치 문제도 거론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은 미국이 북한 정권의 인권과 자유 침해를 계속 규탄해왔다면서 관련자에 대한 제재 유지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별도 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리는 세계 최악 수준이라며 재판 없는 사형과 강제노동, 고문과 언론 통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인권 제재는 2016년 7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시작으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에 이어 4번째입니다. 제재 대상은 개인 32명, 기관 13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독자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거래도 금지됩니다. 세계 인권의 날과 맞물려 발표된 이번 제재는 북한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에 호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비핵화까지 제재를 지속하겠다는 압박인 동시에 북한이 대화로 나올 것을 촉구하는 강원 양면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준입니다. 이번 미국 재무부의 대북 제재 단행에 대해서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개인 논평에서 미국의 제재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정신에 배치가 되는 극악한 적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앞에서는 적대와 대결의 역사에 종집을 찍자고 한 뒤 돌아서서는 대화 상대방의 체제를 헐뜯으며 제재 압박을 책동하는 미국의 이중적 처사는 비난과 규탄을 자아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 매매가 재개된 첫날, 일단 시장은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전체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귀환이었습니다. 이른바 대마불사라는 비판 속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 첫날, 삼성바이오 주가는 무려 1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20% 넘게 올라 한 주에 40만 원 벽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4조 원이나 불어나 순위도 8위에서 5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의 귀환이 전체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는 온종일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소폭 하락한 채 장을 마쳤고 코스닥도 1% 넘게 떨어져 670선을 내줬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다시 1달러에 1130원 선으로 올라섰습니다. 경기 악화와 무역 분쟁이라는 각종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1.6%에 불과한 삼성바이오만으로는 투자 심리 개선에 역부족이었던 셈입니다. 또 헬스케어의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IT나 다른 업종보다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직 셀트리온 등 바이오 종목에 회계 문제가 남아있고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의 법적 공방도 이어지는 만큼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예단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국내 최대 바이오 제약 기업인 셀트리온 계열사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감리에 들어갔습니다. 분식 회계 의혹이 불거진 건데요. 관련 내용 보시고 직접 취재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셀트리온은 2000년대 후반 계열사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제품의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넘겼습니다. 현재 의약품의 생산과 개발은 셀트리온이, 판매는 헬스케어가 맡는 구조로 두 회사는 사실상 한 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셀트리온은 올해 2분기 갑자기 국내 판권만 다시 사들이면서 218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 돈을 매출로 잡아 2분기 영업 적자를 겨우 면했습니다. 국내 판매권을 산 것에 대해서 분식 회계 의혹이 제기된 거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를 매출로 인식하면서 적자를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인데 신속히 검사를 통해서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YTN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은 무형자산인 판권의 매각을 매출로 잡은 건 부적절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2년 사이 7배 가까이 늘어난 헬스케어의 매출 채권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외형상 매출 채권이 급증해 매출도 늘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회수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가 올해는 6개월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회계상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회수가 지연되면서 오히려 현금 흐름은 나빠졌습니다. 가공 매출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고객들이 메이저 제약사이고 만약에 큰 회사라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큰 문제가 없이 잘 회수가 됐을 텐데. 셀트리온은 시가총액 30조 원대로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시총 규모 3위로 국내 바이오 제약 대장주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감리 결과는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출 채권의 기한을 연장해 주긴 했지만 모두 정상적으로 회수되고 있고 회계 기준도 어기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간 여러 차례 분식회계 논란이 터져나왔지만 감리 대상이 된 적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금융당국의 감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네, 오늘 셀트리온 계열사의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당국의 감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도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번 분식회계 논란의 핵심과 배경,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시장에 미친 영향이 컸습니다. 오늘 주식 거래가 굉장히 많이 파장이 있었는데 일단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까? 예, 일단은 그 의혹의 중심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의혹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실적이 좋다고 하면은 좋은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겠죠. 예. 당연히 이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논란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요,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이 생산한 제품의 독점적인 판매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 2분기에 이 영업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 이때 계열사인 셀트리온과 내부 거래를 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던 국내 판매권을 당사자인 셀트리온에 파는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받은 대금이 218억 원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 돈을 매출로 잡는 회계 처리를 하면서 이 헬스케어는 2분기 영업 적자를 모면하고 152억 원의 영업 이익을 냅니다.
그런데 이 돈을 매출로 잡지 않았다면 딱 이 218억 원을 덜어내면 66억 원 영업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판매권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줬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판매권을 다시 원 주인에게 팔아서 그렇죠. 이익을 얻은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어쨌든 회계 장부상으로는 이익으로 났는데 어떤 문제가 가장 크게 발생이 된 겁니까? 예, 일단 사실 계열사 간의 내부 거래인 만큼의 이 거래 자체가 적정했느냐, 또 예. 대금은 정당하게 지불이 됐느냐, 사실 이거 자체가 다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선 판권 매각을 이 매출로 인식하는 게 일반적인 회계 처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이 매출은 영업 활동을 통해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영업 활동이라고 하면 셀트리온에게 사온 제약 제품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거죠. 그런데 제품을 팔아서는 정작 손해를 봤는데 무형자산인 판매권을 팔아서 돈이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냈어. 이렇게 말하기가 좀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감원도 이런 회계 처리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에서 보셨듯이 분식회계의 가장 큰 판단 요소가 이 고의성입니다. 이 고의성은 감리를 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금감원이 감리라고 하는 절차에 착수를 한 겁니다. 예,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럼 이 헬스케어 측에서는 해명을 뭐라고 하던가요? 예, 오늘 YTN 보도가 나온 뒤에 이 헬스케어 측이 다시 입장문을 냈습니다. 예, 의약품 판매가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인 만큼 이 판권 매각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니까 매출로 잡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 아니 그래도 어쨌든 공짜로 줬던 것을 다시 팔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이 나서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헬스케어가 특정 분기에 적자를 내는 것 때문에 판권을 이제 판매를 한 건데 이게 적자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되는 기간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사실 적자가 났다는 게 기업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크게는 이 막대한 재고 가치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래픽을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하겠는데요. 이제 현재 헬스케어가 갖고 있는 재고가 1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작년 매출액이 9천억 원이었던 걸 고려하면은 1년 매출의 한 2배 수준입니다. 굉장히 좀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영업이익을 내느냐, 손실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재고 가치에 대한 평가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 바꿔 말하면은 영업 손실이 났다는 것은 물건을 팔아서 손해를 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재고를 팔면은 어떻게 되느냐? 역시 손해를 볼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영업 손실률이 마이너스 4% 났다. 그럼 이걸 팔았을 때도 마이너스 4% 정도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개연성이 회계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적자가 나면은 이 재고 가치를 다시 평가해야 되는데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1조 8천억 원보다. 그럼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도 이 재고 자산의 가치도 떨어지고 영업 손실도 되는 이 문제가 간단치 않은 사건. 일이 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 또 의혹이 커지고 있는 게 지금까지는 판권을 다시 셀트리온에 판매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짚어봤다면 예. 매출 채권에 대한 의혹도 있다는데 이 부분은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사실 헬스케어가 매출 채권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액도 크게 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 회수 기간이 점점 늦어지는 겁니다. 회수 기간이 늦어진다는 얘기는 회수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좀 상태가 악화한다는 이런 얘기인데요. 예. 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헬스케어의 매출 채권 회수율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이 회수 기간도 올해는 6개월 이상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이 회수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간이 급등한 건 그만큼 매출 채권의 회수율이 크게 나빠졌다는 거고 이에 대한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좀 일단 회계학 교수의 발언을 한번 직접 들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공 매출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고객들이 메이저 제약사이고 만약에 큰 회사라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 큰 문제가 없이 잘 회수가 됐을 텐데. 네, 가공, 허위 매출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가공 매출이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매출 채권을 없는데
있다고 부풀리는 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매출액이 좋게 나오겠죠. 하지만 회수가 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런 채권을 놓고 평균을 돌리기 때문에 회수 기간이 계속 길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가정이고 금감원이 감리를 해서 이 부분을 밝혀내야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과거 대우조선해양이나 이 모뉴엘 사태처럼 이 분식회계 방법으로 자주 등장했던 게 바로 이런 매출 채권 부풀리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이 2분기 회계 처리 문제와 함께 이 부분도 자세히 살피고 있는 겁니다. 예, 뭐 감리 결과를 봐야겠지만 주식시장이 계속 파동이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이슈팀의 최민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파가 물러나자 이번에는 기습적인 한방눈이 쏟아졌습니다. 이런 겨울철 눈은 영하의 추위 속에 얼어붙어 미끄럼 사고를 만들어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흐리던 하늘에서 갑자기 한방눈이 쏟아집니다. 거리는 순식간에 눈으로 뒤덮이고 미끄러워진 도로에 차들은 속도를 줄입니다. 주민들은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쓸어내느라 바삐 움직입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눈다운 눈이 내렸습니다. 충청과 전북, 강원과 경북 곳곳에 첫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한파는 풀렸지만 3층에 찬 공기가 자리 잡으면서 비보다는 눈으로 내린 지역이 많았습니다. 서울과 중부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려 쌓이는 가운데 경상 내륙과 강원 남부는 매우 많은 눈이 쌓이면서 이번 눈은 밤사이 그치겠지만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곳곳이 빙판으로 변할 가능성이 큽니다. 차량 운행이 많은 도로보다는 이면도로나 다리, 나들목 등은 특히 취약합니다. 거기에 눈이 녹은 뒤 아스팔트 위에서 다시 얼어붙는 블랙 아이스도 경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않을 경우 대형 미끄럼 사고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얼음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검게 보인다는 것이죠. 운전자가 라이트를 켰을 때 그게 얼음인지를 모르고 과속하다 보면 미끌리면서 대형 사고를 유발한다는 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기습적인 눈이 내린 다음 날에는 속도를 절반 정도로 줄이고 앞차와 간격도 평소 2배 정도로 확보하는 등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음주운 단속에 적발된 치과 의사가 불과 몇 분 뒤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을 하고 경찰관에게도 욕을 퍼부어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 승용차가 도착합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남성이 운전석에서 내린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붙잡혀 경찰관이 불러준 대리운전 기사에게 차량을 맡겨 집에 도착한 건데 대리운전비를 못 주겠다며 욕설에 폭행까지 하고 급기야 다시 운전대를 잡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간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더 무자비한 폭행이 시작됩니다. 네가 뭐 그러지 그다음에 이제 폭행으로 또까지 이어졌죠. 아직 뭐 연락 한 통화 받은 적 없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풀려난 이 남성은 울산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는 A씨. 이후 조사에서 음주 사실은 인정했지만 CCTV 영상을 보고도 폭행 사실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술 다 깨고 며칠 뒤에 우리가 불러서 조사하는 과정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질문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안 하고 좀 비협조적으로 얘기를 했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8일 새벽 술을 마시고 울산 남구를 출발해 부산 해운대구까지 고속도로를 포함해 무려 50km가량을 운전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처음 음주운전을 적발한 지점입니다. 고속도로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길목에서 기다리다 붙잡았는데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91% 만취 상태로 나왔습니다. 최초 단속 지점에서도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도로에 뛰어드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2건의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폭행 등 다른 혐의가 가볍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던 40대 남성은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돼 구속이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더니 중앙분리대를 마구 밟으며 중앙선을 넘나듭니다. 네, 차선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한눈에 봐도 음주운전 차량이죠. 경찰과 6km가량 추격전 끝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40살 A씨인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1%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적발이 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음주운전과 무면허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된 건데 이렇게 재범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검찰이 이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중대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부산 지역에서 먼저 시행이 되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으면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지검과 산하지청이 음주운전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는 법까지 마련됐는데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끊이지 않아서입니다. 검찰은 실형 선고가 예상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음주운전 사건은 지금까지의 불구속 기조에서 벗어나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형을 마쳤더라도 3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음주운전을 4차례 한 적이 있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면 피해자가 없는 단순 음주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피해자가 숨진 경우에도 영장 청구 대상이지만 유족과의 합의 여부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같은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이면 적극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자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 중대 음주운전 사범을 수사 단계에서 구속하지 않고 판결이 날 때까지 장기간 불구속 상태에 두는 것은 시민들을 위험에 방치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부산지검은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아니더라도 만취 상태에서 2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무면허인 경우에는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은 부산 지역에만 국한돼 있어서 전국 검찰청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검찰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동생에 대해서는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김성수는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21살 신모 씨를 말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디지털 소통센터 사건은 119만 2,049명이 동의해 주셔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형 의무 조항을 폐지하는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의 피의자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청와대가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됐거나 감경 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피해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회에서 노력하겠다 이런 기사였는데요. 조금 화면 전송에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끝은 어디일까요? 전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이 돼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그런데 양 회장이 검찰과 경찰을 대상으로 수천만 원대 금품 로비를 한 정황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짧고 굵은 인터뷰, 오늘 퀵터뷰 주인공은 양 회장의 새로운 로비 정황을 취재한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입니다. 네, 한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저희 말고도 다른 언론과도 또 인터뷰를 하셨던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나온 정황 어떻게 밝혀진 건가요? 그동안 양진호 씨가 그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별다른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았던 것과 관련돼서 혹시라도 뭐 수사기관이나 법조계를 상대로 한 로비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것에 이제 하나의 정황 증거가 나왔다. 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공개해 드린 자료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인데 2015년 2월경에 그 양진호 씨가 자신의 부하 직원과 나눈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 문자가 오고 갈 당시에 양진호 씨는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 고소를 당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3년 전이 넘네요, 훨씬.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신이 피의 고소인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검찰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라는 걸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문자는 당사자가 양진호 회장이 있고 또 이 문자를 주고받은 부하 직원이 있고 그리고 이 문자 속에 등장하는 또 임암욱이라는 또 임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실제로 좀 돈이 전달됐는지까지는 뭐 5천만 원도 있고 2천만 원도 있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좀 더 확인 여부가 필요할 텐데 혹시 새로 좀 취재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추가로 지금 계속 취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실제로 그 검찰에 그 돈이 넘어갔는지 여부는 뭐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2천만 원을 들여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사건을 성남지청으로 돌렸다. 그리고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내려간 뒤에 곧 5천만 원을 성남지청의 누군가에게 뿌린다라는 식으로 이제 문자가 좀 돼 있는데 어쨌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양진호 회장이 말한 것과 똑같이 사건이 진행됐다라는 부분이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의 고소가 이루어졌던 사건이 무슨 이유인지 불분명한 이유로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내려갔고요. 그리고 원래 피고소인이었던 양진호 씨가 불기소를 당하고 오히려 밑에 있는 부하 직원과 법인격만 벌금형에 처해지는 식으로 사건이 종결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문자 메시지에 등장하는 내용 중에 내용이 상당히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폭행과 엽기 행과 관련한 그 아직은 혐의입니다만은 그 관련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정황 3년여 전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 수사와 맞물려서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양진호 씨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검찰청에 대한 로비 의혹이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느낄 거고요. 어쨌든 이 양진호 씨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의 소재지가 성남지청 관할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어떤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겠냐라는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동안 수사가 잘 돼 왔다. 저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도 지금부터는 검찰 수사 단계를 좀 더 면밀히 좀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이런 자료가 나왔으니까요. 네, 아직 여쭤보기가 취재 과정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혹시 관련해서 검찰 쪽에서 반응이라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 들어온 것들이 있을까요? 취재를 담당했던 저희와 진실탐사그룹 셜록 프레시안 이제 3사가 공동 취재팀을 꾸려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에게 직접적으로 검찰이나 경찰에서 어떤 입장이 나온 건 없고요. 다만 이제 어제 저희가 보도가 나간 뒤에 여러 언론을 상대로 검찰에서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사건이 성남지청으로 내려간 데는 별다른 하자는 없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입장이 나온 걸 저희가 봤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그런데도
그렇지만 어쨌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 이 정황이 드러난 게 제보자를 통해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부하 직원, 문자를 받은 부하 직원 쪽에서 제보를 했다고 들었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이 알려질 때는 항상 제보자가 결심을 한 배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이 문자를 주고받은 양진호 씨의 부하 직원은 최근까지도 양진호 씨 회사에서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던 분입니다. 네. 어쨌든 이 양진호 씨가 이제 구속이 되고 경찰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당연히 이 양진호 씨 회사의 이제 주요 임직원들이 이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죠. 경찰 수사를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수사를 받다가 보니까 그동안 본인들도 몰랐던 회사 내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고, 그리고 본인들은 양진호 씨의 지시에 따라서 이게 사실상 양진호 씨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이 양진호 씨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했던 일들이 이제 범죄 혐의가 될 소지가 크고, 그리고 실제로 양진호 씨 쪽에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방어 전략을 세우고 있는 정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본인들이 재직했던 회사에서 벌어진 자신들도 몰랐던 범죄 혐의를 이제 세상에 좀 알리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이제 한두 분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이런 자료들도 확보가 된 것이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한 기자님이 방금 말씀하신 그 대목을 아마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도 좀 주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수사도 진행형이고 또 한상진 기자님의 또 취재 과정도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네, 자 지금까지 탐사 전문 보도 매체죠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적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경파인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새 이사장에 선출했습니다. 선출 절차가 규정에 맞지 않다는 게 서울시 교육청 입장이지만 그대로 선출을 강행했습니다. 황선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유총이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이덕선 비대위원장을 새 이사장에 선출했습니다. 한유총원으로서 강경파인 이덕선 이사장 체제를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신임 이 이사장은 정부의 대화를 재차 요구하면서도 정부가 여론재판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잘못된 유아 정책에 대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유아 교육의 진실된 현실을 모른 채 잘못된 여론재판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우리는 이것이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집단 폐원 주장과는 달리 총회 참석자들에게 유치원을 폐원하지 말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한유총은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일반 회원인 이덕선 씨를 이사에 선임하지 않고 곧바로 이사장에 선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승인한 2010년 정관은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반 회원의 이사장 선출은 여전히 현 정관 위반이라는 게 시교육청의 판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학부모 시민단체는 한유총의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름이 거론된 국회의원 7인과 한유총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늘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일주일 동안 한유총의 법인 운영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이사장 선임 절차는 물론 정치인 불법 쪼개기 후원, 서울시 지회장에 대한 폭행 논란 등을 조사해 위법이 드러나면 설립 취소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들의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유치원 정책을 다루는 교육부 사무실도 방문했는데 국민은 세금이 헛되이 쓰이는데 가장 분노한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받기 위해 가장 먼저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를 찾았습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는 사람을 길러내고 또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 대통령은 교육부가 돌봄 교실을 확대하고 교육비 부담을 낮추는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포용국가로 가기 위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평가는 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공급 횡령 비리가 적발되고 고등학교에서 시험 답안이 유출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진 상황을 말한 겁니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내신 비리를 모두 찾아내 강력 처벌하는 것이 분노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문 대통령은 이런 비리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가 현행 교육과정 속에서 반칙과 부정이 여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혁은 투명성 확보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공정성과 이렇게 투명성 이쪽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해서 더 큰 개혁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를 다 받은 문 대통령은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해 국공립유치원 학급 증설 등의 공공성 강화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세계가 투명하도록 그래서 국민들이 내고 낸 세금이 그것이 헛되이 사용된다거나 또는 무슨 다른 개인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문 대통령은 하루 전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도 당부했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 입시까지 전 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해야 공교육 정상화도 가능하다는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저출산율 세계 1위. 그렇다 보니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혹은 파격적으로 출산 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효성은 얼마나 될까요? 박기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전국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모두 220여 곳이나 됩니다. 첫째 아이만 낳아도 100만 원 넘게 주는 자치단체가 49곳이나 되는데 나눠서 주는 돈을 모두 합하면 경북 봉화구는 무려 7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나 넷째 아이부터이긴 하지만 1,000만 원 이상을 주는 자치단체도 꽤 많습니다. 특히 전남 광양시는 넷째 아이부터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전남 완도군과 경남 하동군은 다섯째 아이부터 2천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 한 명당 2,64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강원도 의회를 통과하면 금액으로는 단연 전국 최고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과연 효과는 있는 걸까요? 전남 광양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제도를 시작한 지난 2008년부터 출생아 수가 5년 가까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효과를 본 곳이 많은데요. 물론 출산율이 높아진 게 개인적인 사정이나 다른 사회 경제적인 요인 때문일 수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효과가 있다 없다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체로 단기적인 출산율 상승 효과를 본 반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출산 장려금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도시 지역은 중산층, 맞벌이 가족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 손에 주는 현금보다는 내 아이를 내가 일하는 동안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보육시설에 대한 돌봄시설에 대한 욕구가 훨씬 크고 정부도 내년부터 아이 한 명당 25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려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서울 주거시설 화재로 120명이나 숨졌는데 대부분 유독성 연기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연기를 빨리 감지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겠지만 상당수 집은 아예 감지 시설이 없고 있다 하더라도 성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오승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장등이 시커멓게 변했지만 가구 등은 비교적 상태가 좋습니다. 유독성 연기만 발생했을 뿐 불꽃이 커지지 않아서인데 잠자던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상황이 비슷했던 다른 아파트에서도 2명이 숨졌습니다. 사람의 인명피해는 대부분 사실 열보다는 연기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 연기를 감지해야지만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하지만 두 곳에 설치돼 있던 열감지기는 울리지 않거나 늦게 작동했습니다. 불을 붙이자 연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파트 등에 전체 시공하는 연기 감지기나 주택에 간단하게 설치하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3분 13초 만에 울렸지만 열감지기는 2분이나 늦었고 몇 분 더 지나자 불이 크게 번집니다. 시간 차이는 2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2분이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담뱃불을 붙였더니 간격이 4분으로 벌어졌고 라텍스 매트에 니크롬선으로 점화했을 땐 연기만 나와 열 감지기는 아예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5년 1월 이전에 허가받은 공동주택은 연기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엔 처벌 규정이 없는 탓에 설치율이 37%에 불과합니다. YTN 오승엽입니다. 오는 31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가운데 일반이 이용하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인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피해를 입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관련 위해 사례는 올해 10월까지 203건이 들어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7% 증가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고장이나 부품 파손 등 제품 품질이나 구조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넘어지고 부딪히는 등 주행 중에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법원 정보화 사업 과정에서 법원 행정처 직원의 가족 등에게 혜택을 주었다는 입찰 비리와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연루된 법원 행정처 전 직원을 체포하고 관련 업체들을 무더기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한 전산장비 업체에 들이닥칩니다. 대법원이 전자법정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전직 행정처 직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전산장비 납품 유지보수 업체 3곳과 관련자 주거지 등 모두 10여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부인 명의로 된 업체를 통해 수백억 원대 전산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전산 공무원 출신 남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00년 다른 행정처 출신 공무원들과 함께 한 업체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 관련 사업을 도맡았다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부인 명의의 업체를 세워 대법원과 거래를 이어가며 최근까지 실물 화상기 도입 등 200억 원대의 사업을 따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국산 장비보다 10배가량 비싼 외국산 제품을 납품받는 등 법원행정처가 사업을 몰아주려 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또 입찰 관련 법원 내부 문건이 남씨 측으로 유출된 점 등을 볼 때 행정처 직원들이 공모했을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입찰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8월부터 내부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과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직위 해제하고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고 노회찬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 씨에게 특검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또 정치자금 전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도모 변호사 등 공범들에게는 징역 6개월에서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범행이 명백히 드러났는데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증거를 조작한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가 강원도 화천군과 지필실 사용료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애초 무상으로 쓰게 했다가 갑자기 사용료를 내라고 한 건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을 어긴 것이라는 법원 판단입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는 2000년대 초반 거주지와 지필실을 강원도 화천으로 옮겼습니다. 화천군의 거듭된 요청이 있었습니다. 화천군은 감성마을이라는 공간을 무상 제공했고 이회수 씨 역시
산천어 축제 등 화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틈이 벌어졌습니다. 이 씨가 화천 군수에게 음주 막말을 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군의회 행정사무조사가 열렸고 급기야 지난 2월 화천군은 5년 동안 밀린 집필실 사용료 1,877만 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회수 씨 역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12년이 지난 다음에 새삼스럽게 집필실 사용료를 내고, 그리고 만약에 그 불응할 시에는 나가달라고 하는 논지였는데요. 이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였었죠.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고, 조정을 거부한 양측의 대립이 이어졌고 결국 1심 법원은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껏 부과하지 않았던 5년치 집필실 사용료를 소급해 내라고 한 건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뭐 항소 여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론 내리신 바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검사 지휘 받아서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이회수 씨는 판결이 끝난 뒤 언론 인터뷰에서 더는 소송을 원하지 않는다며 화천군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했습니다. YTN 지완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4선 나경원 의원이 비박계와 복당파의 지지를 받는 김학용 의원을 압도적인 표차로 제치고 신임 원내 사령탑으로 선출됐습니다. 나 의원은 당 내부적으로는 지긋지긋한 계파 갈등을 끝내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막아내고 또 제2의 경제 기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빙의 승부가 예상됐지만 결과는 나경원 의원의 압승이었습니다. 모두 68표를 얻어 35표를 받은 김학용 의원을 2배 가까운 표차로 눌렀습니다. 세 차례 도전 끝에 국내 보수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원내대표가 된 겁니다. 부족한 저에게 이런 중책을 맡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정말 해야 될 일, 이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판사 출신인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지난 2002년 당시 이회창 대통령 후보 특보로 정치권에 입문했습니다. 17대 국회의원 이후 내리 4선을 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친박 잔류파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나 신임 원내대표는 지긋지긋한 계파 갈등을 끝내겠다면서 당내 통합부터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제2의 경제 기적을 이루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부터 꼼꼼히 챙겨서 제2의 경제 기적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기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내대표와 한 조를 이루어 출마하는 정책위 의장에는 재선의 정용기 의원이 뽑혔습니다. 내년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의 전초전 성격을 띤 이번 경선 결과를 놓고 당내에서는 복당파에 맞서 옛 친박계와 이른바 잔류파가 본격적인 새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나 신임 원내대표가 친박계가 아닌데다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초재선 의원들도 상당수 표를 던진 것으로 보여 복당파와의 갈등 등 개파 간 긴장관계 종식을 바라는 표심도 작용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 앞에는 야3당이 농성 중인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물론 유치원법과 탄력근로제 등 만만치 않은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약속하고 다짐했듯 당내에 남아있는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보수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어려운 숙제도 동시에 풀어야 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와 정용기 정책위 의장 당선을 축하한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보수정당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유치원 3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준 등 시급한 현안 처리에 나서는 것이 건전한 국정 동반자로서 첫걸음이 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당 신임 원내 지도부와 협치의 파트너로 생산적 국회 만들기에 협력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2기 경제팀을 이끌 홍남기 부총리는 무엇보다 국민 생활에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팀의 이른바 원보이스를 위해서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매주 금요일에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전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홍 부총리는 현재의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고 진단하고 취임 일성으로 고용과 소득 분배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지표를 구체적으로 개선하는 데 정책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득, 고용, 분배 개선 등 경제 활력을 확 높여달라. 그리고 팍팍한 개인의 삶이 보다 나아지도록 해달라. 그래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어달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국민의 삶을 바꾸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과로 말하고 또 성과로 승부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팍팍한 국민 생활에 실제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에 집중합시다. 최저임금 등과 같이 시장의 기대에 비해 속도가 빨랐던 일부 정책들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경제팀의 원 보이스를 위해 매주 금요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만나 경제 현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매주 또는 격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기업 관계자들을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자리와 투자, 소득 분배 등 구체적인 정책은 다음 주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개하겠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김혜경 씨는 불기소하기로 해 엇갈린 판단을 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운명을 갈랐는데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이 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지사의 발목을 잡은 건 친형 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 의혹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강제 입원에 필요한 정신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이 없는데도 강제 입원을 지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대한 보건소장을 전부 조처하고 후임자에게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도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은 물론 정신과 전문의까지 강제 입원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만류했지만 이 지사가 뜻을 굽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잇따라 확보된 결정적 진술에 검찰은 이 지사의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반면 해경궁 김씨 논란의 당사자인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수사 초기 트위터 본사로부터 계정의 IP 주소를 확보하지 못하고 때늦은 압수수색에 김 씨의 휴대전화 확보에도 실패하는 등 수사당국이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트위터 계정과 김 씨의 SNS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해당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과 같은 이름의 포털 아이디가 이 지사의 집에서 접속한 사실은 확인됐지만 모두 정황 증거에 불과했습니다. 반년에 걸친 수사 끝에 재판을 받게 된 이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결정되거나 직권남용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위를 잃게 됩니다. 정치적 명운이 달린 만큼 이 지사는 검찰의 발표 직후 진실은 드러날 것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광풍이 분다고 해도 실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겁니다. 이 지사를 둘러싼 의혹들의 진위는 결국 법정에서 이어질 치열한 공방전을 통해 밝혀질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대법원의 블랙리스트 자체 조사 당시 1차 조사단을 맡았던 이인복 전 대법관을 지난 주말에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를 알았는지,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9일 이인복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 이후 네 번째 전직 대법관 소환입니다. 이 전 대법관은 판사 블랙리스트 대법원 1차 조사단의 위원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때문에 블랙리스트를 파악했는지 자체 조사 당시 상황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세 차례 자체 조사 끝에 의혹 문건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검찰이 최근 블랙리스트 문건을 확보하며 은폐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또 통진당 관련 재판 개입 의혹도 함께 추궁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법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몰랐고 통진당 관련 문건도 참고용이었을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법원 자체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자료를 빠뜨리거나 거짓말을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최근 자체 조사단이 당시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사법농단 수사를 염두에 둔 듯 현재 진행 중인 수사가 민주주의를 정립하는 과정이라며 소임을 완수하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난기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도 피해갈 수 없었는데요. 북미 간 신경전이 확산하면서 북미 협상의 변수가 되진 않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인권 문제를 들어 추가 제재한 3명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 인사입니다. 노동당 간부 인사권을 쥔 최룡해 조직지도부장은 물론 강력한 주민 통제권을 지닌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체제 선전을 전담하는 선전선동부 박광호 부장의 지위도 막강합니다. 그런 만큼 이들에 대한 제재는 북한 체제 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최근 계속되는 미국의 인권 압박을 두고 북미 정상회담 정신에 배치되는 극악한 적대 행위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대화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으며 대북 제재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정부 입장이 아닌 개인 논평 형식을 취해 수위 조절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북한은 이 체제와 존엄을 중시하는 특수한 국가이지만 북미 간 비핵화와 관계 개선이라는 물밑 접촉 국면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낮은 수준의 반발은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주 예정에 없던 방중을 한 직후 불거진 미중 갈등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악화된 미중 관계로 북미 협상에까지 불똥이 튈 수 있어 북한이 굳이 협상을 서두르려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미중 관계의 악화는 북중 협력의 강화로 이어져서 북미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중국도 미국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가져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 영향이 절대적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북한이 적절한 협상 시기를 저울질하며 북미 고위급 회담에 소극적인 가운데 협상 지연이 올해를 넘겨 장기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Je demande au gouvernement et au Parlement de faire le nécessaire afin qu'on puisse vivre mieux de son travail dès le début d'année prochaine. Le salaire d'un travailleur au SMIC augmentera de 100 € par mois dès 2019, sans qu'il en coûte 1 € de plus pour l'employeur. 네,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란조끼 시위대에 사실상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노란조끼 시위대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겠다고 한 건데요. 개혁의 유턴은 없다는 단서를 붙였지만 시위대는 못 믿겠다는 입장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결국 시위대 요구를 대폭 수용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10일 생방송 연설을 통해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반복된 노란조끼 시위 물결에 사실상 항복 선언입니다. Je demande au gouvernement et au Parlement de faire le nécessaire afin qu'on puisse vivre mieux de son travail dès le début d'année prochaine.
Le salaire d'un travailleur au SMIC augmentera de 100 € par mois dès 2019, sans qu'il en coûte 1 € de plus pour l'employeur. 저소득 연금 생활자에 대한 세금을 올리려던 계획도 접었고 초과 근무 수당에 세금도 물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면서도 크게 줄인 부유세의 원상복귀는 거부했습니다. 개혁 노선을 되돌리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Nous répondrons à l'urgence économique et sociale par des mesures fortes, par des baisses d'impôts plus rapides, par une meilleure maîtrise des dépenses, plutôt que par des reculs. 프랑스의 실업률 등 경제 상황을 볼 때 최저임금 월 100유로 인상은 사실상 백기투항에 가깝습니다. 재계와 정부의 강력한 반대까지 무릅쓴 것이지만 반응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Très beau discours, mais nous n'avons pas du tout confiance et nous attendons d'avoir des preuves. De toute façon, nous restons là tant que nous n'aurons pas vraiment de preuves. Il commence à avoir un peu peur et chaud aux fesses. Donc c'est tout. Après, il n'a aucune crédibilité. De toute façon, les gens n'ont plus confiance en lui. Il faut qu'il parte, qu'il dégage. 유류세 인상에 반발하며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 고집세고 말투 거칠다는 대통령도 빠른 걸음 멈추고 사과하겠지만 성난 민심을 얼마나 달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볼 일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이 캐나다 법원에 거액의 보증금을 제시하고 석방을 요청했습니다. 갈등이 확산하면서 화웨이와 거래량이 많은 미국 기업들도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된 화웨이 최고 재무책임자 멍완저우 부회장이 보증금 124억 원을 조건으로 캐나다 법원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멍 부회장은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여권이 압수돼 항공편을 이용할 수 없으며 건강에 문제가 있다며 석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캐나다 법원의 보석 심리는 오랜 법적 절차의 시작이라면서 멍 부회장이 미국으로 넘겨지기까지 몇 달 또는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멍 부회장을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에 법원이 동의하더라도 멍 부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소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이 미중 갈등을 넘어 중국과 미국의 동맹국 간 갈등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가 미국의 요청에 맞춰 화웨이의 장비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한 일본 정부를 맹공격한 것. 환구시보는 일본은 중국 기업의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의 요청에 가장 최근에 부응한 국가가 됐다며 이는 일본의 국가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고 중일 관계 개선에도 중대한 후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사건으로 인한 갈등이 확산하면서 화웨이와 거래가 많은 인텔, 퀄컴 등 미국 기업들도 속을 끓이고 있습니다. 화웨이에 부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이나 저렴한 화웨이의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까 우려하면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자, 일단 여성으로 보이는 얼굴에 선만 보이고 투명하게 비어 있는데요. 책의 겉표지인데 어떤 책일까요? 네, 숫자 82로 알아보셨습니까? 최근 국내에서 100만 부를 돌파한 소설 82년생 김지영이 지난 8일에 일본어로도 이렇게 출간됐습니다. 현재 온라인 서점에서 아시아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요. 사흘 만에 2쇄를 찍게 됐다고 합니다. 국내에서 다양한 연령대로부터 공감을 얻으며 또 숱한 쟁점도 불러일으켰던 소설인데 일본 독자들 과연 어떤 대목에서 고개를 끄덕였을까요? 82년생 김지영. 16개 나라로 판권이 팔렸다고 하니까 앞으로 다른 나라 언어의 표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